코딱지만한 나라에서 무슨 그런 기술을 만듭니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보고서를 받아든 국방부 회의장이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감히 미국 허락 없이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면 한국과 모든 교류를 끊어야 한다며 중국계 존 리우 분석관이 거들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올린 장본인은 정작 평온한 태도로 보고를 시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핵기술을 응원하시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미 국방부 소속 전략 분석관인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날은 워싱턴의 국방부 본관에서 열리는 고위급 군사회의가 있었거든요. 이미 보고서를 받아봤는지 도착하자마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렸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은 한국이 이미 핵잠수함 출격 승인 권한을 자체 보유 중이며 SLBM 탑 재능력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는 내용이었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략 분석을 담당한 지 5년째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 속도는 항상 놀라웠습니다. 사실 당연한 수순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는 중국계 미국인 존 리우 분석관이 노트북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존 리우는 지난 몇 주간 제 보고서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리우의 주장은 명확했어요. 한국이 아직 독자적인 핵잠수함 무기 체계를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논리였죠. 회의가 시작되고 각자 자리에 앉자 먼저 마이클 도노반 국방차관보가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도노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균형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고는 제게 먼저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핵추진 잠수함의 추정 성능과 기술적 특징이 정리되어 있었죠. 제가 발표를 이어가는 동안 회의실 뒤쪽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시선을 돌리니 국방부 기술평가팀의 몇몇 분석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이 그런 고도의 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고 진짜로 믿느냐고 물었고, 또 다른 사람은 그건 한국 측에 과장된 홍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죠.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존 리우는 곧바로 자신의 반대 의견을 펼쳤어요. 리우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특히 원자로 안전성과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중국 정보원에게서 입수한 자료라며 몇 가지 기술적 단점을 나열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한국의 회의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져 갔어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한국이 그런 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했을 리 없다는데 동의하는 듯했죠. 누군가는 심지어 아시아 국가들은 항상 기술력을 과대 포장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한 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 발전 연대표와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였죠. 지난 20년간 한국이 국방 R&D에 투자한 금액은 GDP 대비로 따지면 나토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강조했더니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어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했죠. 특히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량은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의장은 제 의견을 지지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으로 아비규환이 되었고 회의는 흐지부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직접 한국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오라며 당장 출국을 권했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는 한국 해군 장교 2명이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급하게 결정된 한국 파견이었죠. 표면적으로는 한미 해군 협력 증진을 위한 실무 방문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곳은 제게 낯선 곳이 아니었죠. 6년 전 잠시 주한미군으로 파견된 적이 있어서 한국의 냄새와 분위기가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보통신장교로 근무하면서 한국의 군사시설과 장비를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당시 이미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에 놀랐던 기억이 났죠. 마중 나온 장교 중 한 명이 다가오더니
제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첫인상이 무척 예의 바른 젊은 장교였습니다. 자신을 박중희라고 소개하면서 오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죠. 먼저 용산 미군 기지에 들러 주한미군 담당자와 미팅을 가진 후 저녁에는 해군 본부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니 도로 양옆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년 전보다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이었죠. 박중희는 차 안에서 한국의 최근 기술 발전상을 얘기해 주었어요.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면서 한국형 전투기 KF-21과 차세대 구축함 등의 성공 사례를 들었죠. 하지만 정작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잠수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잠시 생각이 잠겼어요.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나눴던 논쟁이 떠올랐죠. 존 리우와 다른 분석관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평가절하하던 모습과 그리고 제가 필사적으로 한국의 잠재력을 설명하던 순간들, 과연 이번 방문에서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킬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용산 기지에 도착하자 입구에서 오랜 지인인 브라이언 대위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브라이언은 3년 전부터 주한미군 정보통신대에 근무 중이었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어요. 브라이언을 따라 기지 내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그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명의 주한미군 장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로버트 존슨 준장도 있었죠. 존슨 준장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으로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브리핑이 시작되었어요. 존슨 준장은 한국의 최근 군사력 증강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군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핵잠수함 개발 프로그램도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 측의 평가는 여전히 신중했죠. 기술적으로 몇 가지 난관이 남아있다는 게 그들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브라이언과 잠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복도를 걸으며 브라이언에게 솔직한 의견을 물어봤죠.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싶었어요. 브라이언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한국은 미묘하게도 세계 어디보다 첨단 무기와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잠수함 기술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죠. 브라이언의 말에 의하면 한국은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특히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놀라울 정도라고 했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 워싱턴에서의 논쟁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었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잠시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박중희가 다시 나타나 해군 본부로 이동할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브라이언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시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핵잠수함은 어떤 모습인지 기대됐죠.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넘어와 진해 해군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의 남쪽 해안을 따라 펼쳐진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한국 해군의 핵심 기지 중 하나라고 박중희가 설명해 주었죠.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위치한 곳이기도 했어요. 기지에 도착하자 정문에서 제복을 갖춰 입은 남성 장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을 최경호 중령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방문 동안 제 안내를 맡게 되었다고 했어요. 첫인상부터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죠. 딱 봐도 오랫동안 잠수함에서 근무한 티가 났어요. 깊은 주름이 있는 눈가와 단단한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중령은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먼저 브리핑룸에서 한국 해군의 전략 자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이후 실제 잠수함 기지를 견학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보안상의 이유로 일부 구역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는 동안 기지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첨단 장비들이 눈에 띄었죠. 특히 보안 시스템이 철저했어요. 거의 모든 문마다 생체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요 시설은 다중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찰을 마친 후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잠시 호텔로 쉬러 가겠다고 했어요. 사실 주한미군 시절 저와 친했던 장교가 핵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했거든요. 스미스와 은밀히 호텔방에서 만났고
스미스는 만나자마자 인사도 없이 바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개발 중인 핵잠수함에 대한 내용이었죠. 스미스의 설명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급 배치원에는 이미 SLBM 6발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현재 개발 중인 배치2는 10발까지 탑재 가능하도록 설계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 무기들은 한국이 주변 강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강의 전략 자산이 될 거라고 말했죠. 미국의 버지니아급이나 러시아의 야생급과 비교했을 때도 손색 없는 스펙이라고 강조했어요. 특히 소음 제어 기술과 스텔스 성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죠. 한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배경이 이런 첨단 잠수함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스미스의 설명이 다소 과장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워싱턴에서 들었던 평가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지만 스미스는 보안이 워낙 철저해 핵심 내용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지만 여기까지는 분명 사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즉각 핵잠수함의 원자로 기술에 대해 물어봤어요.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스미스는 추정컨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소형 원자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안전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원자로 기술은 민간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시켰으며 특히 냉각 시스템과 방사능 차폐 기술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했어요. 또한 한국의 핵잠수함이 갖는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동북아 안보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북한과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은 필히 주한미군을 유지하며 한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간 문제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스미스는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를 가리켰습니다. 항구에는 여러 잠수함들이 정박해 있었죠. 그 중에는 아마도 도산 안창호급으로 보이는 대형 잠수함도 있었습니다. 외형만 봐도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스미스는 한국 해군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한국 해군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이 있었다는 설명이었죠. 룸서비스가 도착해 식사를 하면서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스미스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7년 넘게 잠수함에서 근무했다는 것, 그동안 겪었던 한국에서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솔직히 말해서 그의 경험담을 들으면서 점점 더 한국 해군의 실력과 의지를 신뢰하게 되었어요. 스미스와 짧은 만남을 마무리하고 다시 최중령을 만났습니다. 최중령은 실제 잠수함 시설을 견학하러 가자고 했죠. 보안 검색대를 여러 번 통과한 후에야 잠수함 정비 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놀라웠죠. 첨단 장비들과 정밀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미국의 시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워싱턴에서 평가하던 것보다 한국의 기술력은 훨씬 앞서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핵심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죠. 내일은 멀리서라도 볼 수 있을까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오늘은 드디어 한국의 조선소를 방문하는 날이었죠. 최중령의 말에 따르면 잠수함이 실제로 건조되는 현장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로비에 내려가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최중령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 최중령은 오늘 방문할 곳이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도 접근이 제한된 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관계자가 방문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약 1시간 정도 달려 거제도에 있는 대형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삼엄한 경비가 눈에 띄었어요.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고 여러 단계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죠. 최종적으로 특수 출입증을 받고 나서야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선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최중령이 가리킨 방향에는 특히 보안이 강화된 구역이 있었죠. 그곳이 바로 잠수함 건조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평범한 조선소 건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예상보다 훨씬 넓고 정교한 시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십 미터 길이의 잠수함 선체가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작업 중이었죠. 기술자들이 첨단 장비를 사용해 정밀한 용접과 조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은 마치 미래에서 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최중령은 이곳이 건조 현장이라고 설명했어요. 정확한 수치는 언급할 수 없지만 이 잠수함의 크기와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시설을 둘러보면서 기술적인 질문들을 던졌을 때 최중령은 대부분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했지만 일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죠. 특히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과 소음 제어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시설 한쪽에서는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최중령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으며 발사 성공률도 매우 높다고 했어요. 특히 SLBM 발사 튜브의 설계가 독특했는데 미국이나 러시아의 시스템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최중령은 조선소내 특별 식당으로 안내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한쪽 벽면에는 역대 건조된 함정들의 사진이 연도별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소의 기술 책임자인 김기태 부장과 만났어요. 첫인상부터 남달랐죠. 단단하게 그을린 피부와 투박한 손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빛나는 예리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김 부장은 30년간의 조선 경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족은 3대에 걸쳐 배를 만들어 왔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부터 목선을 만들었고 아버지는 한국전쟁 이후 군함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의 가족 DNA에는 바닷물이 흐른다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조선업이 자신의 정체성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였죠.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이 나왔을 때 김 부장이 중국에서 받은 스카우트제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5년 전 상하이의 대형 조선소에서 그를 영입하려 했다고 했죠. 현재 연봉의 3배를 제안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제안서를 받았을 때 그의 아내는 잠시 흔들렸지만 김 부장은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거절했다고 했어요. 김 부장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고 설명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잠수함 선체를 가리키며 그것은 단순한 쇠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한국 기술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꿈이 담긴 걸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사를 계속하며 김 부장은 잠수함 개발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수십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직업적 의무가 아니라 국가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할 무렵 김 부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꺼냈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한국산 잠수함의 시제품 조각이라고 설명했죠. 이 작은 조각을 만들기 위해 연구팀 전체가 3년 동안 밤을 새우며 연구했다고 했어요.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자부심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그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돌려보며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첨단 장비와 이론이 있어도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기술자의 열정과 장인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비결도 바로 이런 헌신과 자부심이라고 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기술력이란 결국 이런 사람들의 열정과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숫자와 스펙으로 표현되는 표면적인 성능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가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기술 이면의 진실한 모습이었죠.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최중령이 오늘 저녁에 비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진해 근처의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자는 제안이었죠. 공식 일정이 끝난 후의 자리라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중령이 약속한 포장마차로 안내했어요. 번화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조용한 가게였죠. 이곳은 해군 장교들이 자주 찾는 단골집이라고 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전구 불빛이 붉은 천막 안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낡은 나무 테이블 위로 소주병에 맺힌 물방울이 반짝이는 모습이 왠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최중령은
이 집 파전이 진해에서 제일 맛있다고 말하며 소주잔을 채웠어요. 처음 보는 그의 편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죠. 군복을 벗은 그는 그저 한 사람의 평범한 남자 같았습니다. 소주 한 잔을 들이켠 후 최중령의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졌어요. 최중령은 그의 할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바다를 지키는 자가 나라를 지킨다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최중령의 눈빛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나도 모르게 내 할아버지 생각이 났죠. 베트남에서 복무했던 해병대 장교였던 우리 할아버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았어요. 소주가 2잔, 3잔 늘어가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최중령은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반찬 그릇들로 즉석 지도를 만들었죠. 소주병은 한반도, 각종 반찬 그릇들은 주변 강대국들이었어요. 최중령은 한국이 이렇게 여러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 좁은 공간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워싱턴 회의실에서 존 리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서만 가능했던 나라라는 오만한 발언이요. 지금 눈앞에 이 사람에게서는 그런 의존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치열한 생존의지와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났어요. 소주병이 반쯤 비워질 무렵 최중령은 미국 잠수함과 함께 훈련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부러움 그리고 미묘한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죠. 최중령은 처음 미 해군 핵잠수함을 봤을 때 솔직히 압도됐지만 동시에 마치 어린 동생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보면 종종 동맹국들을 주니어 파트너로 대하는 미국의 태도를 보게 되니까요. 내가 공감하는 걸 느꼈는지 최중령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소주 한 병이 거의 비워질 때쯤 최중령의 이야기는 더욱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왜 해군, 그것도 잠수함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최중령은 어머니가 아들이 바다 밑에서 지낸다는 걸 정말 반대하셨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처음 잠수함에 타보고 나서는 이게 자신의 길이라는 걸 바로 알았다고 했죠. 그의 말에 묘한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나 역시 국방부 분석가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때 가족들의 우려를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사명감이라는 건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법이죠. 마지막 한 잔을 나누며 최중령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이 핵잠수함에 모든 걸 걸었던 이유는 단순히 더 강한 무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가 피로 지켜낸 나라를 이제는 기술로 지키고 싶었던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자존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소주 한 병으로 나눈 대화였지만 워싱턴의 어떤 브리핑보다도 깊은 통찰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중령은 더 깊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가 잠수함 승조원으로 첫 임무를 수행했던 때의 이야기였죠. 열흘간 수중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느꼈던 고립감과 책임감, 그리고 동료들과 나눈 깊은 유대감에 대해 말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잠수함 내부에서 들었던 바다의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가 조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소리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해석하는 능력이 잠수함 승조원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라고 설명했죠. 최중령은 한국 해군이 걸어온 발전의 역사도 들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미국에서 중고 함정을 받아 운영하던 시절부터 이제는 자체 설계한 첨단 함정을 건조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자부심 넘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건조에 성공했을 때의 감격을 이야기하며 그의 눈빛이 빛났어요. 그건 단순한 군함 하나의 탄생이 아니라 한국 해군의 자립과 성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고 했죠. 밤이 깊어가고 우리의 대화는 더욱 솔직해졌어요. 최중령은 한국이 잠수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겪은 국제적 압력과 내부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터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마침내 성공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자들과 과학자들의 헌신,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 있었다고 했죠. 최중령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함께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늦어져 헤어질 때쯤 최중령은 내일 가장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가장 최신 기술을 가진 잠수함에 승선해볼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미국 분석관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기회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 핵잠수함일까 하는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확실한 건 한국의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이었죠. 그리고 그 기술이 핵잠수함이라는 첨단 무기 체계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의 특별한 일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최중령이 약속한 대로 가장 최신 잠수함에 승선할 기회가 주어진다니 군사 분석가로서는 꿈같은 경험이었죠. 해군 기지에 도착하자 평소보다 더 철저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졌어요.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보관함에 맡겨야 했고 특수 출입증과 함께 방문자용 보호복까지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절차만 봐도 오늘 방문할 곳이 얼마나 민감한 시설인지 짐작할 수 있었죠. 기지 내 특별 교육실로 안내되어 약 30분간의 안전 교육을 받았어요. 잠수함 내부에서의 행동 요령부터 비상상황 대처법까지 꽤 상세한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장교의 표정이 무척 진지했던 게 기억에 남네요. 그만큼 중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뜻이겠죠. 교육이 끝나고 부두로 이동했어요. 그곳에는 거대한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외형만 봐도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크기도 훨씬 컸고 선체의 디자인도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최중령이 다가와 이번에 볼 잠수함은 시범 운용 중인 최신형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직 정식 취역 전이지만 대부분의 시스템이 완성된 상태라고 했죠. 미국 측 인사가 이 정도 수준의 잠수함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서 한국 측의 자신감과 함께 미묘한 경계심도 느껴졌어요. 잠수함으로 향하는 철제 다리를 건너는 동안 주변에서 몇몇 해군 장교들이 우리를 주시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잠수함 해치를 통해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금속 냄새와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 가장 먼저 조타실로 안내됐어요. 그곳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죠. 디지털 스크린과 통제 패널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몇몇 승조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최중령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각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첨단 소나 장비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죠. 이 장비들의 성능은 미국의 최신 잠수함에 탑재된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더 혁신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사일 격실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잠수함의 핵심 중 핵심이었죠. SLBM이 장착되는 수직 발사관이 줄지어 있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최중령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총 10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각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중령이 보여주지 않고 지나간 구역이 있었지만 원자로 구역이 아닐까 예상했습니다. 특수 유리창을 통해 슬쩍 본 내부에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보였어요. 부두에 서서 마지막으로 잠수함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정확한 사실을 보고해야겠다고. 한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미국의 평가가 너무 보수적이었다는 사실을요. 기술력은 놀라웠지만 진짜 무기는 그 기술을 믿고 만든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다시 국방부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합참 소속 장성들부터 국무부 관계자, 심지어 백악관에서 파견된 국가안보보좌관 보좌역까지 참석한 중요한 자리였어요. 슬라이드를 넘기며 한국 핵잠수함의 기술적 특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도산 안창호급 배치2가 갖춘 스텔스 성능과 소음 제어 기술 또 미사일 발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 개발한 원자로 기술까지 각 항목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유사 기술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존 리우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독자 개발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술을 차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죠. 이에 대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독창적인 혁신의 결과물이며 일부 영역에서는 미국의 기술보다 앞서 있다고요. 이어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동북아 안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어요. 북한과 중국의 해양 활동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며 이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죠. 한국의 핵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영내 안보 균형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여러 사례와 데이터로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어요.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죠. 특히 해군 분야에서 양국의 기술 공유와 공동 훈련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해왔던 많은 관계자들이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특히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서 파견된 국가안보보좌관 보좌역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이번 발견이 미국에 대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제 견해를 물었죠.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단순한 보호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대해야 하며 이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와 경제 정책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고요. 마지막으로 국방장관 비서실장이 다가와 장관이 이 보고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어요. 앞으로 며칠 내에 장관과의 개별 면담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도 들었죠. 이번 보고서가 실제로 미국에 대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감과 함께 뿌듯함도 느껴졌습니다. 핀란드 200조 수주 대박났다. 유럽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러브콜이 요청하는 가운데 도저히 계약을 다 쳐내지도 못할 정도인데요. 핀란드에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이 들어와 유럽에서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한국 방산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반 로웰입니다. 군사 분석가로 20년을 살아오며 숫자와 신뢰도를 가장 중요시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해 지금은 나토 무기통합자문위원회의 고위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략 분야에서 제 이름은 꽤 알려져 있죠. 아침 일찍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핀란드 한국산 155mm 포탄 대량 수입 결정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찌푸렸죠. 핀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한다니 이해가 안 됐어요. 유럽의 선진국이 그것도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어딘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분석가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3대 실전 플랫폼이란 개념이 있었어요. 정통 유럽식 화기 체계와 미국 무기 체계 그리고 일본 무기 기술이죠. 이게 세계 최고의 표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표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어요. 복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기술을 약간 개선하는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브리핑에서 누군가 그 뉴스에 대해 물었을 때 저는 직설적으로 대답했어요. 진짜 아시아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면 일본산이 맞다고 장인 정신과 정밀도가 진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들의 표정에서 의문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제 말이 너무 직설적이었나? 아니, 진실은 말해야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전장에서 쓰기에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덧붙였어요. 그들이 만드는 건 쇼용 무기지. 진짜 전장을 아는 무기가 아니라고요. 한국 무기는 군사 퍼레이드나 전시회에서 빛날지 몰라도 실전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차분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도심의 역사적인 건물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렸습니다. 유럽의 고전적인 아름다움과 깊이, 이것이 진정한 기술의 토대라고 생각했어요. 수세기에 걸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곳이죠. 아시아의 빠른 성장은 인정하지만 군사기술은 달랐습니다. 그건 경험과 전통에서 오는 거니까요. 특히 한국은 기술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아직 그들만의 독자적인 무기 철학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제 발언이 나토 내부 보고서에 실렸어요. 며칠 후에는 유럽 주요 방산 매체에도 인용됐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의 항의도 있었죠. 그들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지만 제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데이터와 경험이 제 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책상 위에 쌓인 데이터와 분석 보고서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수치가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한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있지만 솔직히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전쟁은 기술만이 아닌 정신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정신은 오랜 역사와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군사 전통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배우는 단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베를린에서 있었던 방산 전략 포럼에서 저는
완전 무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처음 컨퍼런스 센터로 들어섰을 때만 해도 자신감이 넘쳤죠. 로비에 들어서자 군복과 정장이 섞인 인파가 눈에 들어왔어요. 노르웨이 포병사령관, 폴란드 전략군 참모, 프랑스 국방산업 대표 등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를 들고 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죠. 그리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K9 자주포와 풍산 포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 귀가 쫑긋 섰습니다. 그들은 이 무기들이 실전 배치되어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극한의 기후에서도 안정적인 작동성과 정확한 타격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제 가슴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한국산 무기가 이렇게 호평을 받을 수 있지? 경험과 전통의 유럽 혹은 기술력의 미국도 아닌 한국이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저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관대하다고 지적했어요. 이들을 검증되지 않은 가성비 무기라고 표현하며 만약 아시아 무기를 고려한다면 일본 제품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정밀 가공의 정수인 반면 한국은 단가로만 승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건 산업적 계산이지 전투의 전략이 아니라고 덧붙이면서 전장에서는 신뢰성과 정밀도가 가장 중요하며 저렴한 대량 생산 모델로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장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몇몇 사람들은 불편한 듯 자세를 바꿨고 다른 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순간 노르웨이의 올라프 장군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올라프 장군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의 소꿉놀이를 하고 있느냐며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전쟁은 실험실이나 전시장이 아닌 실전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정밀 가공을 찾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무기를 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올라프 장군은 계속해서 풍산 포탄이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으며 그들의 부대가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K9의 안정적인 성능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어요. 제 이론적 평가보다 그들의 실전 경험을 더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올라프의 말에 동의했어요. 제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방산 대표인 앙투안 부아에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만약 제 말대로라면 이 전쟁은 깔끔한 도면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어요. 아름다운 청사진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반문했고 회의장 곳곳에서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략가 한스 밀러도 가세했어요. 그도 처음에는 저와 같은 의견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포탄의 명중률과 신뢰성이 통계적으로 일본이나 독일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분석 결과를 공유했어요. 점점 고립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장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닌 의문과 실망으로 가득했어요. 스웨덴의 군수 조달 책임자 잉그리드 베리만은 차분하게 제 분석을 존중하지만 현장 데이터가 말해주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최근 그들의 군이 실시한 비교 테스트에서 한국산 무기 시스템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자존심이 물을 마시러 가는 것을 막았어요. 회의는 계속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산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을 느꼈어요. 영국의 군사 전문가 제임스 윌슨은 데이터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지난 18개월간의 실전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K9 자주포와 풍산 포탄의 신뢰성 지수가 95.8%로 유럽 및 미국 시스템의 평균인 92.3%보다 높다는 냉정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평소라면 제 주변에 모여들었을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것이 느껴졌어요. 노르웨이 장군이 멀리서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실망감이 읽혔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가로등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일었죠. 정말 내가 옳은 걸까? 왜 그들은 한국산 무기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데이터와 분석 그것이 제 신념의 근거였으니까요.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메일함에는 오늘 회의에 관한 피드백과 질문들이 가득했어요. 그중에는 제 발언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베를린에서의 불편한 경험 이후
나토 본부로 돌아온 저는 완전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산 무기에 대해 한 발언들이 나토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클라우디아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방산자문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무거워졌죠. 이런 급한 소집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어요. 두꺼운 카펫이 제 발걸음 소리를 삼켰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평소와 달리 웃음소리나 가벼운 대화가 없었어요. 저를 향한 시선들이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토마스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대한 제 발언들이 유럽 방위 산업계와 한국 사이의 긴장을 초래했다고 했죠. 특히 핀란드와 폴란드 같은 국가들이 이미 한국과 깊은 방산 협력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제 발언은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어요. 창문 너머로 브뤼셀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기분처럼 우중충했어요. 마리아 부의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현지 방산 시설을 둘러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거였죠. 위원회 내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할 방법이라고 했어요.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한국에 제가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일종의 처벌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토마스의 표정은 이것이 제안이 아닌 지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날카로웠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제 입을 열게 했죠. 가겠다고, 직접 확인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토 본부의 깃발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20년 커리어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제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컴퓨터를 켜고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출발까지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서둘러 준비해야 했죠.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미팅 일정을 잡고 배경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볼수록 제 안의 불편함은 커져갔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데이터와 여러 국가들의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들. 처음으로 제 확신에 작은 의심이 생겼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숫자는 속일 수 있지만 실전 성능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여행 가방을 꺼내며 생각했어요. 단순히 싸구려 장난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말이죠. 아직도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불필요한 여행을 빨리 끝내고 돌아와 모두에게 제가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를 갈고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의 감각이 아직도 생생해요.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축물, 매끄럽게 움직이는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돈된 질서가 눈앞에 펼쳐졌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 한국의 어마어마한 효율성에 놀랐죠. 브뤼셀이나 뉴욕에서라면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할 입국 절차가 불과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이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죠. 심사관은 필요한 질문만 간결하게 던지고 제 여권에 도장을 찍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기차의 정확성이 놀라웠어요. 앱에 표시된 도착시간과 실제 도착시간의 차이가 겨우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기차가 10분만 지연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제게는 문화적 충격이었죠.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전후 국가라고 들었는데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서 있게 늘어선 도시 풍경, 곳곳에 보이는 첨단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들,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는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키오스크에서 몇 번의 터치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객실키는 스마트폰 앱으로 발급됐어요. 프론트 직원은 그저 미소로 저를 안내할 뿐이었죠. 객실에 들어서자 모든 설비가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숨을 돌릴 겸 호텔 주변을 산책했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걸음으로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고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이 즐비했죠. 브뤼셀이나 베를린에서는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는데 말이에요. 한 청년이 스마트폰으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자전거 잠금이 해제되고 그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어요. 이 효율성과 속도가 무기 제조에도 적용된다면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은 무기 제작 속도만큼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는 걸 알고 있긴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택시를 타고 첫 번째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놀랍도록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따라 목적지를 향해 달렸어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도시를 만든 나라가 과연 조악한 무기만 만들까? 택시에서 내려 첫 방문지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제 선입견이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줄은 몰랐죠. 다음날 경기도 외곽 풍산 시연장으로 향하는 길은 서울의 번화가와는 또 다른 풍경이었어요. 도시의 화려함이 서서히 물러나고 푸른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국방부 소속 가이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에 집중했죠. 이 평화로운 농촌 지역이 세계적인 화포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라니 그때까지도 어딘가 의심이 남아있었어요. 풍산 시연장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은 군사 분석가로서 지금까지 본 어떤 시설과도 달랐습니다.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친 후 우리는 넓은 시연장으로 안내되었어요. 그곳에는 K9 자주포가 위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었죠.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디자인의 실용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 담당자들이 다가와 K9 자주포와 155mm 포탄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어요. 그들의 설명은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했고 숫자와 성능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60km 이상의 사거리와 분당, 최대 발사 횟수, 그리고 첨단 조준 시스템의 정확도까지 모든 수치가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더 낮게 적어놓는다고 했죠.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바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K9 자주포가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맹수와 같았어요. 55톤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민첩했고 자동 장전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사격이 시작되자 대지를 울리는 포성이 울려 퍼졌어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간 포탄은 정확히 지정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속 사격이었어요. 6발의 포탄이 동시에 다른 각도로 발사되어 모두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도달하는 MRSI 기술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건 제가 서구 무기 체계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정밀도였어요. 60km 밖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 자동 보정 메커니즘,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정확도까지 그동안 제가 가졌던 싸구려 무기라는 인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연이 끝나고 한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한국의 무기 개발 철학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들에게 무기란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과거 총알이 없어 고통받았던 역사 때문에 정확함이 그들에게는 필수였다고 했죠. 포탄 공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곳에서 본 무기 체계는 단순한 복제품이나 개량품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한국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설계된 독자적인 기술력의 결정체였어요. 게다가 공장 내부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포탄을 조립하는 모습,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측정하는 장비들, 그리고 끊임없이 품질을 검사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위한 절실함, 과거의 상처에서 배운 교훈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혁신이었어요. 시연장을 떠나며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무기 체계는 실전에서 충분히 증명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 대전으로 향하는 KTX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푸른 산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대전역에 도착해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대덕연구단지의 여러 시설들이 보였어요. 이곳이 한국 첨단 기술의 심장부라는 설명을 들으며 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연구소 내부로 들어섰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제 예상과 달랐어요. 냉정한 군사시설이 아닌 학구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두해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연대표가 걸려 있었어요. 무기체계 연구실에서 저는 한국 무기의 진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 모델부터 최신 개발품까지
꾸준한 혁신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연구원들은 자랑스럽게 각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나노 단위의 정밀도와 수백 번의 실패 끝에 얻은 성공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밀 유도 기술 섹션에서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GPS 교란 방지 시스템을 소개받았어요. 그런데 기술적 설명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기술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있었을 때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해 단 6개월 만에 완성한 시스템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집념과 지혜의 산물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연구실 책임자 민준이 저를 연구소 구내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자 소개해줄 것이 있다며 같이 가겠냐고 했죠. 저는 흔쾌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작은 전시실로 들어서자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며 공간을 밝혔습니다. 벽면에는 다양한 시대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담은 공간이었죠. 그는 구석에 있는 낡은 액자 하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는 제게 가까이 와보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젊은 군인이 전차 앞에서 수류탄을 들고 서 있었어요. 군복은 먼지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강인했죠. 그 눈동자에서는 두려움이 아닌 확고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평온함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잠시 침묵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에야 그는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전시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그는 사진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뺨을 어루만지듯이요. 1950년 6.25 전쟁 초기에 찍은 사진이라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당시 22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한국군에는 대전차 무기가 거의 없었고 북한군의 소련제 T-34 탱크가 밀려올 때 한국 병사들은 맨손이나 다름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오래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진 속 그날 그의 아버지는 수류탄을 들고 전차에 뛰어들었다고 했어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특히 오른손 세 손가락을요.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미술 대학생이었고 붓을 쥐던 그 손가락들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한 전쟁 부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과 미래, 그리고 열정의 상실이었죠. 전쟁 후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붓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던 손으로 더 이상 선을 그을 수 없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고 공학책을 독학했다고 했어요.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그 작은 공간 속에 고립된 듯 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일 밤 아들에게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다시는 무기가 없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평생의 책임이자 약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국방과학연구소의 문을 두드렸다고 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꿈을 다른 방식으로 완성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한 아름다움을 완벽한 무기 설계로 표현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의 연구실로 이동했어요. 조명이 환한 공간 중앙에는 원통형 물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최신 포탄의 모형이었죠. 그는 자신이 개발한 포탄 시스템이라고 소개했어요. GPS 유도 방식을 적용했고 고도 교란기에도 영향받지 않는 이중 보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포탄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안듯이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꿈이자 한국 민족의 약속이라고, 다시는 무기가 없어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말했어요. 그가 포탄의 표면을 쓰다듬었어요. 마치 아버지의 손을 만지는 듯한 부드러움이 담긴 동작이었습니다. 이 포탄은 누군가를 해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생존의 도구라고 설명했어요.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한 그들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든이 다 되어가는 노인의 눈물은 강렬했습니다. 제가 실전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상관없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완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상처받은 역사에서 피어난 의지, 생존을 위한 절실함, 그리고 미래 세대를 지키겠다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의 눈물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무기의 진정한 힘을 이해했어요. 그것은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선 한민족의 영혼이 담긴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에게 무기 개발은 단순한 사업이나 국가 위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역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생각은 완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브뤼셀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느라 밤을 새웠어요.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 점점이 빛나는 도시들의 불빛만 보였고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모든 선입견을 뒤엎었고 이제 그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했죠. 나토 본부에 도착한 첫날 토마스 의장과 위원회 멤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잠시 침묵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틀렸음을 인정했어요. 한국 무기 체계는 단순한 싸구려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입증된 첨단 기술의 결정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유럽 각국에 공유되었고 특히 핀란드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왔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어요. 그들은 한국 포탄 생산 공장을 핀란드에 유치하고 싶다고 했죠. 동부 국경 지역의 방어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이 요청을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핀란드 대표단, 한국 방산업체 임원들 그리고 나토 위원회 멤버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창밖으로는 차분한 브뤼셀의 하늘이 보였어요. 한국 측 대표는 조심스럽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 국가와 협력 중이고 설비와 인력 모두 한계에 달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공장 설립은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며 그때까지 핀란드가 기다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핀란드 국방장관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참모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렇게 별 진전 없이 회의가 마무리됐죠. 사무실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비서가 제게 도착한 편지라며 우편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1940년대 핀란드 북부 전선에서 활동하던 포병 중사 요한 안데르센의 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자마자 편지의 내용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요한은 탄약 부족으로 인해 전사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래 전투에 대한 걱정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사람은 요한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다음 날 핀란드 헬싱키 국방부 전략회의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작성한 한국 방산기술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핀란드 국방장관의 표정은 평소보다 진지했고 주변 참모들도 평소와 다른 비장함이 느껴졌어요. 회의가 시작되고 국방장관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가리키며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려 퍼질 때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한국 방산 기술의 현황과 앞으로의 협력 방안이 도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한국과의 기술 제휴가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이날 회의의 주제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국방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론을 제시했어요. 그는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제휴국이 아닌 진정한 동맹으로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외교적 산업적 채널을 동원해서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핀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죠. 이제 제 역할은 한국 무기 체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유럽에 알리고 협력의 가교를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헬싱키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국방장관과 비공식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공식적인 어조가 아닌 인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핀란드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 왜 그들에게 희망인지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보였어요. 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무기를 평가하러 갔다. 그러나 결국 한 민족의 투지 역사 정신을 보고 왔다. 그리고 믿는다. 대한민국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로 강해진 나라다. 그 문장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선입견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핀란드 국방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를 공식 발표했어요. 그 뉴스는 유럽 전역에 퍼졌고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죠.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이 여정은 제게 단순한 업무 출장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확고한 믿음이 무너질 때 가장 값진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법이죠.